네, 오늘 시장 정확한 전략, 시장킥 이슈킥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 유창희 업사이클 리서치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게 바로 조선과 해운 관련 이슈입니다. 일단 이런 소식이 들려왔네요.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약 14억 원, 최대한 한화로 21억 원까지 이 수수료를 부과한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이창대 대표님, 과연 이 내용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보도가 된 내용인지 함께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게 하고 있는 양상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직전에 이 철강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좀 강력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뭐 화학부터 해가지고 철강이나 이런 쪽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강세를 띠기도 했고 우리나라 국부를 한 차례 또 끌어올렸던 산업인데 중국의 어찌 보면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던 업종입니다. 뭐 여기 디스플레이 쪽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원자재 관세 이후에 뭐 업종 관세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만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우리나라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쪽도 철강 관세가 이제 시작됐고요. 이게 과연 철강이 지금 뭐 반덤핑으로 후판 쪽에만 관세를 한다라고 하는데 철강 전 분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조선이나 자동차 쪽까지도 계속 확산되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지금 해운도 뭐 거기에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해운뿐만 아니라 철강 그리고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려고 하는 업황 쪽에서는 그동안 중국의 이제 저가 물량 공세로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 위주로 해서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관련 이슈로 인해서 가장 많이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게 오히려 조선보다도 해운입니다. 국내 해운주들 얼마만큼의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공략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물동량이 좀 변화하고 실적 개선 가능성 저희가 얼마만큼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게 정확히 내용이 정리된 건 아니다 보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 배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건지 중국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겠다는 건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 선박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지만 뭐 중국이 그전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산을 관세를 부과하니까 뭐 베트남이라든지 멕시코로 우회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국산 선박인 것인지 중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인 것인지가 좀 아직은 확인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만 부과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우리나라 기업이 H&M 같은 경우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선박이 중국에서 출발해서 하는 이 물량을 일부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H&M이라든지 뭐 관련해서 뭐 대한해운, 뭐 페노션 같은 기업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H&M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그 SK 해운 인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짜 해운주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 오히려 저는 조선주를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인도가 지금 컨테이너선이 급하게 건조를 해야 되는 게 한 100척 된다는 뉴스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세계 공장이 중국에서 인도로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이 인도양을 거치게 된다라면 기존의 중국 노선보다 한 5일 정도 단축된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어떤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여기서 어떤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중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국엔 또 조선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주보다는 조선주를 더 매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시점에도 조선주 좀 들어가야 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조선주도 좀 이제 두 개로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MRO에 대한 이슈가 좀 붙는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12월 말 시가총액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조정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막
매수 리포트가 나오기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약간의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LNG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을 만드는 뭐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냥 행보예요. 삼성중공업도 지난주 목요일에 급등했다가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급등했다가 그냥 목금 하락 전환되면서 그냥 그 제자리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대해서도 관심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운주보단 조선주를 좀 더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창대 대표님과 또 조선주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TR에서 제재한 제재안을 좀 보면요. 첫 번째가 중국 국적 선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요. 두 번째가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중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발주한 선사와 선주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제는 중국에서 배를 받아오지 말아라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내 조선주가 좀 수수료를 더욱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트럼프 쪽에서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도 좀 압박을 세게 넣기는 하는데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성립되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물량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무장대 산업들이 특징이 그렇거든요. 이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캐파를 단기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선을 건조하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출 때 적어도 뭐 몇 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빨리빨리 생산한다?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철강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도 피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어느 정도 캐파 늘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중국 물량도 어느 정도는 수용은 해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압박을 가할 것이고 거기서 중국이 너무 이제 그동안 저가 물량으로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관세나 아니면 좀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과하면서 좀 어찌 보면은 이익을 크게 가져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세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선 쪽에서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 역시도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류를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MRO라든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군함 관련된 키워드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 이런 쪽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번에 조선이라는 카테고리가 조정을 받으면서 기회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해운 이슈 같은 경우에는 HMM 같은 경우에 더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조선이라는 카테고리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방산이라는 카테고리로도 하나그룹주에 하나오션도 많이 갔고 그다음에 조선이라는 전체적인 카테고리에서는 HD현대그룹주가 대장주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갔는데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비교적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 게 지금 트럼프가 타고난 사업가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팔고 있는 게 있습니다. LNG를 팔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수장들을 만나면서 계속 우리 LNG 사가야지 너 어디서 사가는 거야 하면서 계속 압박을 넣고 있잖아요. 이 LNG라는 걸 계속 공급을 늘리고 판매를 확대한다라고 하면 생산을 또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에 특화된 이 삼성중공업이 트럼프가 이제 LNG 공급을 본격적으로 늘리는 시점부터는 또 주인공이 될 만한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 HD현대랑 하나오션이랑 이런 쪽이 서로 주인공 역할을 바꿔가면서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조선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LNG 운반선 수혜를 받으면서 또 FLNG 분야 이제 1등 기업이니까 이쪽 수혜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관세든 수수료든 이 경제 시장에서 정말 무서운 건 이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쪽에서 먼저 건들면 반대쪽에서 반발을 하고 보복을 하는 상호적인 관계라는 점 때문에 저희가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먼저 건드렸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 보복 조치를 할 텐데 뭐 미국만 뭐 뭔가 서로의 관계가 있다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한국 조선이나 한국의 해운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생깁니다. 글쎄요, 뭐 이게 미중 간의 관계가 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부분은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도 이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이런 희귀 강물이 생산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미국이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놓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조선 같은 경우는 건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뭐 중국, 한국, 일본밖에 없으니까 이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기업이 국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해운 관련해서는 이게 만약에 중국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우회적으로 정부가 이 비용을 대신 대납해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전체 운임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출 주도로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들이 이 운임 비용 상승이 조금은 실적을 좀 악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좀 명확하게 내용이 결정 나면 정말 빨라야 한 5월쯤 결정 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운임비 증가에 대한 기대 우려감은 좀 제조업체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주 발표되었던 이 월마트 역시 중국과 미국사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오늘 발표되었던 이런 내용은 다음 달 24일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중국의 입장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물류비 15억에서 최대 21억. 이게 또 선사에게는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이 인 건지 이런 물류비 상승을 감수하고서도 미국의 항로를 좀 유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또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타격은 받긴 할 거라고 네. 봐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얼마나 좀 완화시킬까 이거를 좀 노려보는 건데 저는 좀 상황 자체는 그렇게 나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건 미중 간의 관계가 이 산업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스텝이 아마 계속 있을 거예요. 그냥 이제 조선이나 해운이나 이런 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철강, 알루미늄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다음 산업까지도 쭉 밀어붙여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관세 관련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추후에 이 금리 인하가 계속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하를 좀 선행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3월 달, 뭐 4월 2일부터 의약품, 뭐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 이제 관세를 부과를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4월 달 관세를 앞두고 있는데 3월 말에 과연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서 그 다음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5월까지는 계속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저는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되는 건 시장 충격이 한번 좀 올 수 있겠다. 지금 불경기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고금리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따른 시장 충격은 작든 크든 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금 확보가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충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슈 속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지도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오늘 저희 해운주도 있고 조선주도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에 집중해 볼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에 좀 더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네. 저는 삼성중공업 저 역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LNG선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났을 때 특히 FLNG 관련돼서 어떤 삼성중공업이 중국 윈슨사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반사이익을 충분히 더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수주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컨테이너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삼성중공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의 어떤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에 반해서 주가는 거의 뭐 제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위치에서는 약간 큰 부담 없이 좀 모아갈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오늘 관련 이슈 탑픽으로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 시장 굉장히 또 충격적으로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소비도 시장도 위축시켰는데요. 바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 진원지로도 알려져 있는 우한 연구소에서 새로운 뉴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많은 시장에서는 발견인지 발명인지 아직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증시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일단 지금 중국 쪽에서 우리가 그 코로나 때도 한번 말이 많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우리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완벽히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딥시크 이슈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온 이 사실들이 전부 다 우리가 믿기는 좀 어렵다.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저는 이 뉴 코로나라고 얘기되는 질병에 대해서도 아마 시장에서 전부 다 신뢰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건 이해하지만 거기서 보도되는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냥 이슈 정도로만 끝날 수도 있고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벤트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두 번째 온다라고 하면 첫 번째 충격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똑같은 이슈나 이벤트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반복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상으로 이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거기에다가 불경기가 덮치는 요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야 이제 그렇게 안정이 될 수 있겠지만 당장에 이 그 중간에 겹치는 부분에서 충격이 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트리거로서는 뭐 코로나를 갖다 붙이든 명분은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시장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해놓자. 어떤 악재가 터지면서 트리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 충격이 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충격까지 함께 걱정은 하고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 코로나19 너무 무섭고 사건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뭐 관련 수혜주를 저희가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주말 전 금요일 미증시 하락에도 분명히 일조를 했다라고 보는데요. 이번 바이러스가 지난번처럼 좀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충격으로 전해질 뭔가 주식시장, 시장 소비 심리 전반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가 아닐까 그래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너무 이걸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것 자체를 처음 겪는 거였고 이게 이렇게 전파력이 심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 못 했죠. 뭐 유럽에서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 게 코로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경각심도 많이 생겼고 또 관련돼서의 어떤 치료제라든지 물론 이게 100%의 치료제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백신이나 치료제 등도 여러 가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처럼 전 세계 팬데믹으로 갈 것인가 그러기는 좀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작년 여름에도 보면은 그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독감, 코로나 관련돼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이 좀 반등을 줬었고 한 달, 두 달 전에도 겨울 감기, 독감이 또 유행을 하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항상 6, 7개월 단위로 거의 최근 들어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수혜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치료제를 엄청나게 대량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진단키트 관련돼서는 뭐 그것이 예전처럼 전 국민이 매일같이 테스트를 할 정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의 어떤 폐쇄로 갈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을 준다라면 그동안 좀 물리신 분들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빠져나온 역할로 대응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엄청나게 오를 거라 접근할 시기에는 최근에 2, 3년의 패턴을 보면은 좀 제한적이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좀 많이 오래간만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슈들이 붙이면서 하락을 불러일으킨 거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갖다 붙이는 이슈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혜주는 없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상승해준다라면 이전에, 과거에 내가 물려 있었을 때 이걸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좀 이런 관점,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주말 미증시에서는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들어오면서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같은 백신 관련 기업들이 올랐는데요. 그러면 국내에서 이런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백신을
백신을 좀 개발하거나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좀 함께 상승세 탈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어느 정도는 저는 탈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계속 딜레이되고 있어가지고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순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5월까지 이제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이제 혁신업종이고 투자금을 이제 땡겨 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높게 되면 이자 부담이 큽니다. 뭐 이건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혁신업종들 대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트리거가 되면서 뭐 뉴 코로나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수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차라리 좀 더 괜찮은 종목으로 봐야 되는 제약바이오들이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제 뭐 백신이나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뭐 뉴 코로나 관련된 백신이나 진단 키트를 보는 거는 딱 테마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막 큰 비중을 들어가서 투자를 한다? 그렇게 하기에는 전 적합하지 않다라고 봐요. 차라리 내가 백신 카테고리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콜레라 관련된 백신으로 좀 유명한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넓혀서 본다라고 하면 CDMO 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이제 SK바이오팜이나 뭐 대장주로 평가받았던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두 분 좀 공통적으로 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은 아니다. 큰 수혜주, 직접적인 수혜주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좀 전반적인 제약바이오로 저희의 질문을 좀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흐름은 조금 아쉬운 것도 사실이에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제약바이오주. 지금 시장의 관점에서는 다른 섹터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매력도 갖고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상당히 좀 높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국채 금리 하락하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만약에 급락을 하면서 뭐 3.한 4%, 6%, 7%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뭐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냥 한 4% 초반까지 그냥 하향 안정화 정도의 모습을 띈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엄청난 침체로 가지 않고 그냥 제한된 약간의 둔화 그러면서 또 반등을 모색을 한다라면 바이오주들은 금리 인하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초반에 중국 선사 관련돼서 어떤 규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CMO, CDMO 시장은 중국을 엄청나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뭐 플랫폼 쪽을 본다라면 알테오젠의 주가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알테오젠이 다시 40만 원 언저리에 왔다가 여기서 약간 이제 한 2, 3주 정도 머뭇거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주가 상승이 40만 원 돌파했을 때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사실 이 신종 뉴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은 중국에서 들려왔는데 오히려 시장은 미국과 한국이 더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새로운 테크, AI에 대한 집중 투자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 소비주, 중국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관련주에 저희가 좀 집중해 봐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계속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딜레이 될 것 같다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좀 쇼크가 올 수는 있겠지만 그때가 오히려 저는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쪽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핵심적인 우량주들 위주로 우리가 흔히 지표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종목들 있죠. 제약바이오의 섹터 자체를 이끌어가는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지금 대장주로 평가받는 알테오젠이나 제가 이제 더 제시를 해드리자면 미국 진출하는 기업들이 중요한데 SK바이오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그 백신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백신 진단 키트도 중요하지만 한번 콜레라 백신 관련해서 유비콜이라는 제품으로 또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 차례 이제 슈팅이 나왔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 이슈가 콜레라 쪽으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차 상승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한 차례 슈팅만 나와주고 윗꼬리를 단 모습이에요. 이게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수요 자체도 유바이오로직스 말고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품이 올라가면서 판매 단가도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2024년도부터 뭐 1,000억 근처의 매출액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이제 300억대로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이벤트가 터지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확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말씀드렸던 수젠텍이나 시제는 테마 정도로 소액으로만 이제 좀 접근해 보는 게 좋겠고, 백신을 본다라고 하면은 유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를 본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 뭐 알테오젠, 리가캠 이 정도까지 바라보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10시 구간 움직이는 주요 섹터에 대한 전략 함께 짚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창희 대표님, 유창희 본부장님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